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혁명적 기술 변화는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적인 기술 교육과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자고 강조했습니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금속노조는 흘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앞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으로 왜곡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과 금속노조의 얘기는 다른 듯 닮았습니다. 두 얘기 모두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에 대비하자는 말 아닐까요? 세계는 이미 피지컬 AI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풍요가 노동의 상실이라는 그늘을 덮을 수 있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모두 다 같이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너무 맛있지. 신선하고 맛있는 까맣지 바삭하고 쫀득한 까맣지. 맛있는 치킨은 마치 까맣지 통닭.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가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다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월 3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이 제명을 결정한 배경, 그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내보내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이제 그 장동혁 체제를 지지하는 극우적 성향의 지지자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동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체제, 지도 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는 것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중도 쪽으로 약간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예요. 네. 그게 뭐 진심이든 아니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보를 보이면 한동훈 효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일단 당에서 내보내서 그 중도로 가는 것도 본인의 성과,
치장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결국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두 번째는 본인의 체제를 더 공고히 해서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밝히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뭐 5년간 재입당이 금지되잖아요. 그럼 재입당 그렇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뭐냐면 장동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5년 동안 제한이 되는데 네.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승인해주면 돌아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최고위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의 최고위원회니까. 네. 그럼 방법은 딱 하나 뭐냐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장동익 대표가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가 요구가 많을 거예요. 그럼 비대위가 설치가 되겠죠. 네. 그럼 비대위원회를 만들고 그 비대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제명을 취소하는 또는 돌아올 수 있도록 의결해주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나름대로는. 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가능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참패를 해서 국민의힘의 장동익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된다면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방선거 전까지는 일단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뭐 변함이 없고요. 네. 지방선거 공천도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제부터 중도로 자꾸 이제 좌쪽으로 클릭을 할 거예요. 네. 그 진심이 아니라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좌쪽으로 가는 모양을 세울 겁니다. 예를 들면 5.18 국립묘지도 가서 참배도 하고 예컨대 네. 이런 데를 막 할 거예요. 이런 어떤 호남에 가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좀 극우적인 어떤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 네.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성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장동익 대표 입장에서 지방선거의 승리가 본인의 체제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당내 친한계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발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장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소리를 내더라도 네. 이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당내 큰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아직까지 뭐 큰 무슨 뭐 의원들이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탈당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친한계 의원들도 어제 16명이나 장동익 대표 체제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액션이 전혀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중에 한두 명은 나 도저히 이 당에 있을 수 없다 탈당하겠다. 이것도 다음에 도미노처럼 탈당이 이어지고 이러면 타격이 있죠.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거의 뭐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저는 그걸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친한계라는 16명도 많은 사람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당을 떠날 수 없고요. 절제는 지역구가 있는 분들도 당을 나갔을 때 본인한테 유리할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세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럼 나가면 본인만 고생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저는 장동익 대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명을 했을 거다. 이렇게 제명해도 뭐 약간의 뭐 분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큰 파장을 일으켜서 국민의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못 갈 거라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시끄러웠던 이슈가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인데요. 특검이 네. 15년을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단 말이죠. 이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뭐 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한테 무상으로 받았던 여론조사, 요 정치자금법 관련된 거, 요거는 둘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통일교에서 받은 것도 일부는 또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게 과연 타당한가? 예를 들면 이유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을 보니까 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줬다는 게 이제 특검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건희,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요. 그 여론조사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이익을 일정 부분 얻었고 또 경선 끝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로서 이익을 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정치적 이익은 왜 계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렇게 돈을 안 받고 여론조사 해주는데 누가 계약서 쓰고 합니까? 만약에 계약서 쓰고 했는데 돈 안 주면 그건 불법인지 다 아는데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누가 그렇죠. 그걸 직접 이렇게 쓰겠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녹음 파일도 있잖아요.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뭐 반발이 많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이익으로 안 얻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공범으로 보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전주 그러니까 돈을 대는 사람으로 참여를 했고 네. 어느 정도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있는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범이 뭐 예를 들면 다른 공범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우리 공범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죄가 없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은행 강도를 갔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 망을 보고 한 사람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직접 가서 돈을 뺏고 이랬다고 칩시다. 망 보고 운전한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특검이 잘못했다. 특히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방조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근데요, 형법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몇 조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형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법원은, 그러니까 재판부로 얘기하죠. 법원은요, 만약에 이런 경우, 즉, 법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방조 혐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검토하니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형법에는 법원이 만약에 재판부가 그런 정황이 발견됐을 때는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지시를 해야 한다고 명령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네. 실제로요. 이진관 판사 있잖아요. 네. 한덕선 총리의 재판을 했던 이진관 판사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는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안 했었어요. 내란 방조인가 그렇게 아마 기소를 네, 한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이진관 판사가 보니까 이거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냥 주요 임무를 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공소장 변경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검찰이 특검이 그걸 바꾼 거예요 공소장을. 네. 그 이진관 판사가 얘기한 겁니다 그거. 그랬죠. 그게 네. 형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판사는 재판부는 법원은 만약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항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게 발견이 되면 공소장 변경을 지시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 요구인가? 제 정확한 워딩은 요구인 것 같아요. 네.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네. 하여야 한다는 건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황당한 게 지금 이 우판사 이분은 그게 보였는데도 그걸 지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요구를 네.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요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요구를 안 했어요. 그건 제가 볼 때 재판부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조항으로만 본다고. 네. 또 하나 의아했던 점이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전에 사자성어를 얘기했는데요. 옛말에 형무 등급 그리고 추물 이불량이란 말이 있다. 해석하면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잃은 자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김건희 씨나 또는 뭐 지금 김건희 씨 사건이니까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네. 권력이 있든 없든 동일한 어떤 법의 잣대를 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 과연 김건희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런 범죄에 연루됐다면 이렇게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본인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만약 일반인이 저런 범죄 주가 조작을 방조하거나 예컨대 또는 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렇게 무죄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성어를 인용한 것은 본인의 판단이 공정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말이 본인이 지금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과연 권력 없이 뭐 김건희 씨가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고 전직 그냥 일반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판결이 나왔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도리어 본인의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용하면서 본인은 본인의 재판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이틀 전에 같은 날 권성동 의원과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권성동 의원한테 2년이 나왔죠. 윤영호 본부장 1년 2개월이 나왔고요. 네. 뭐 두 사람 다 뭐 저는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이제 재판 경우가 나온 거, 판결 경우가 나온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2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김건희 씨보다 많아요.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이니까. 네. 그럼 범죄 내용으로만 보면 권성동 씨도 물론 잘못했죠. 그건 뭐 충분히 저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1억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받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뇌물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1억 원 받은 권성동 의원은 2년이 나왔는데 지금 주가 조작 그다음에 무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네. 본인이 이익을 얻은 거 그리고 통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 이 세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년 8개월이 나왔어요. 네. 김건희 씨는 이게 어떻게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대체? 범죄 행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판사가 이거 두 개를 무죄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 부분도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1심에서 우 판사가 얘기했던 두 개의 혐의가 무죄라고 얘기한 부분이 유죄로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황이나 또는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봤어요. 네. 녹취된 음성도 있고 문자도 있고 여러 저런 증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형량이 높아지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1심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고 권력자에 대해서 이런 그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2심 판단은 어떻게 될지를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냥 법리로 보고 증거로 위주로 본다고 하면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요.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했는데요. 지방선거가 곧 시작되는데 그 전에 합당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합당 얘기가 나온 뒤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 세 분이 반발하고 있고 뭐 초선 의원들도 반발 성명을 내고 있고 이래서 논의 과정을 너무 촉박하게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합당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합당 논의가 너무 그냥 시간에 쫓겨서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만약에 지방선거 전에 하려면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 3월 안에는 그렇죠. 끝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좀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당장 당명도 만약에 합당을 하면 뭐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네. 또 일부에서는 뭐 대표를 누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의견이 충돌되고 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그렇죠. 민주당하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지방선거 전에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정 대표는 왜 갑자기 합당을 제안한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네. 본인은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죠.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는 저는 뭐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속도전으로 갈 건 아니다. 왜냐면 그게 깊이 고민하고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논의가 생략된 상태에서 너무 속도를 내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걸 너무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3월 말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대강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촘촘하게 잘 고민하면서 논의하면서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좀 긴 안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를 해볼게요.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사법농단 혐의 등을 받는 인물인데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내려졌었는데 7년 만에 뒤집혔단 말이죠. 이게 왜 갑자기 뒤집힌 걸까요? 왜냐하면 선거법원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혐의인데 사실 1심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무죄로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1심에서는 같은 사법부잖아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 판사 출신이고 대법원장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정권에 로비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저는 그냥 뭐 사법부를 막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뒤집힌 이유는 법리대로만 본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게 대법원장이었고 또 사법부의 치부가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이 1심에서 그렇게 나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제 추측의 영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법리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상고법 만들기 위해서 법원이 로비 활동을 했고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소가 된 거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번 재판부에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니까 저는 이제 뭐 그 양승태 대법원이 했던 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법리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제가 크다라고 판단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장과 함께 흰옥기 욕조도 캣타워 네. 등에 설치됐던 걸로 감사 결과가 드러났는데 당시에는 부인했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그 등록도 안 돼 있대요. 건물이 건축물이.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전부 다. 어허. 원래는 예를 들면 용산구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남동에 있었지. 그러면 구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무슨 건축물을 어떻게 짓는다. 근데 이게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관저에다가 이렇게 뭐 흰옥기 탕이니 또는 뭐 골프 연습장이니 거울도 뭐 깨지지 않는 거울을 갖다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국민들이 볼 때는 대체 이 대통령이라는 업무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뭐 봤습니다만 그 집무실 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 네. 거기에 막 침대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집무실에 왜 침대가 필요한 겁니까 대체. 이런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했던 행위를 보면요. 대통령이란 자리를 왕 정도의 조선시대의 왕 정도의 자리로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국가의 예산을 철저히 감시 감독을 받으면서 활용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혈세를 이렇게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본인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는데 썼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불법의 불법 아닙니까? 네. 그렇게 세금을 쓴 것도 잘못됐지만 건축물을 지으면서 법이 있으면 법을 따라야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법적으로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골프 연습을 위해 써먹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사실. 네. 이렇게 한 주간 굵직한 시사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부 노래로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듣고 올게요.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을 밝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뜨
와.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2월 한 달간 통 크게 쏩니다. LG 패스트샵 안동 분점 재단장 그랜드 오픈.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푸짐하게.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옥동 대구은행 건너편 LG 패스트샵 안동 본점 재단장 그랜드 오픈.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른해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른해. 1670-0394 자이SND.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우리 동네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왔네.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언제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이 목도리가 어울릴 줄 알았어요. 나의 취향까지 잘 알고 있는 골목마다 특별한 정이 가득한 우리 동네 이웃상권. 이걸 누가 평가하겠어요? 올겨울엔 우리 동네 이웃상권에서 따뜻함을 만나보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무래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 지금 소식이 지난주에 잠깐 한번 또 다뤘는데 네. 속도가 생각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경상북도 의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동의안을 또 의결했고요. 네. 앞으로 좀 어떤 절차로 어떤 쟁점들이 남아 있는지 오늘 한번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제 있었던 도의회 결정 어떻게 네.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추진할 때 네.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대구와 다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그렇죠. 사실상 이게 뭐 부결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엊그제 열렸던 경북도 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 59명이 참석을 해서 이 생각보다 찬성이 많았습니다. 이 46명이 네. 찬성을 했고요. 11명이 반대를 했고 기권도 2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보면 네. 일단 북부 지역의 반대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동, 이 봉화, 울진, 영양 그리고 영주, 영덕까지 이 북부 지역의 반대가 많았고 기권 2명은 그럼 누군가 네. 했을 때 박성만 경북도의 의장 영주인데 기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여기에 표결하는 거는 또 적절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확인을 했고요. 네. 이 문경의 박영서 도의원도 기권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 경북도의 관계자들을 네. 취재를 좀 해보니까 사실 이 북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내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이번에 2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2명이 있는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거는 정권 교체의 결과이자 이재명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다 보니 민주당 도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의 이우청 의원도 반대를 했는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왜 한 거예요? 이게 이것도 좀 알아봤습니다. 김천의 경우에는 북부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도청 신도시가 있는 안동 예천 지역에 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경북도 차원에서는 좀 잠재우기 위해서 도청 신도시에 막대한 지원을 좀 하겠다. 공공기관 유치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천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경북에 오는 혁신도시가 김천이 2차 기관들이 김천이 아니라 이 북부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김천에서는 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사실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주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우려는 도청 신도시 지은 지가 이제 10년 됐는데 이걸 지을 때 10년 지나면 인구 예상이 1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구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인가요? 지금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목표했던 수를 채우지 못했고 그리고 인구뿐만 아니라 뭐 병원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고 이 대학 캠퍼스도 역시나 들어오지 않았고 개발 자체가 좀 더딘데 지금도 더딘데 통합을 하면 상당수가 이 대구 권역으로 좀 빨려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북부권의 인구 소멸은 더 가속화될 거다. 이 우려가 무엇보다 커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서 이 통합청사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지역을 정하지 않고 이 대구와 경북 이 그대로 이 두 청사 모두 사용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안동의 행정적 위상이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이게 뭐 예산을 투자한다도 있지만 통합하면 500만이거든요. 500만 가운데 안동과 예천 인구를 모두 합쳐도 20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235만인데 이 두 곳에 청사를 둔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 대구 쪽으로 좀 쏠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은 행정통합 추진되는 속도를 보면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디에 좀 주요한 기관들을 둘 것인가 앞으로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지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속도 그리고 지방정부가 밀어붙이는 속도를 봤을 때 과거처럼 엎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안동이 가지고 있는 안동과 예천 도청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얼마나 좀 확보할 건가. 안동 예천 그리고 북부 지역 주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랑 더해서 예산 확보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은 곳에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통합도이거나 시이거나 될 텐데 이 예산이 인구 단위로 배분이 되면 이 북부 지역의 안동 예천뿐만 아니라 인구가 2만이 되지 않는 영양군 그리고 2만 언저리에 있는 청송, 봉화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이 우려가 있어서 이 특례 조항들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거는 경북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서도 이 논의가 되고 있고 경상북도와 가장 비슷한 정치적으로는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도가 전라남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조항들도 우리가 함께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시민 1인당 행정 서비스 비용을 단순 계산하면
경북의 군 지역들이 많이 투여되거든요. 1인당 계산하면. 네. 근데 이건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정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많을 수밖에 없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통합 과정에서 좀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바로 행정기관 재배치 문제일 텐데요. 네. 주요 기관은 어떻게 배치될까요? 그러니까 이 아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2년 전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네. 정책연구원이 대구 경북 연구원이었다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그렇죠. 연구원, 경북 연구원.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합쳐야 됩니다. 네, 지금 각각 또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보건환경연구원도 각각 두고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기관들을 어디에 한 곳으로 좀 모을 것인가. 사실 경북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청 신도시가 마련되어 있고 그렇죠. 이 공간이 대구에 있는 기관들보다 훨씬 부지가 넓고 네. 근무하기는 매우 용이합니다. 그렇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좀 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경북에만 기관이 좀 많이 이 기관의 덩치가 큰 곳들이 농업과 관련한 분야들입니다. 네. 이쪽도 당연히 경북도청 신도시에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원칙은 좀 협의 과정에서 법안 추진 과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동과 예천 도청 신도시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정치인들과 주민들께서는 네.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들을 좀 명확히 지금부터라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잘해주신 게요. 우리가 지금 논의 과정을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냐 이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주민투표 안 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의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지금 네. 법률로 규정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광역의회 의결을 통해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이 어떤 결과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이 주민투표를 했느냐 여부는 그래도 주민들 전체가 찬성했어 네. 라고 하는 좀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데 지금 속도를 보면 기존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던 게 경북 안에서 지역으로 보면 북부권이었지만 네.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경북 내 야당에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네. 이 주장을 하는 한 축이 사라졌죠. 네, 좀 힘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년 전 그리고 6년 전 논의할 때보다는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적어진 것 같다.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년 전에 처음 추진할 때는 대구 경북만 돌격 앞으로였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왜 대구 경북만 앞으로 나가냐. 딴 지역에서 국회에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부산 경남까지 이 8개 자치단체장이 다음 달에 또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전국적인 탄력이 붙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아마 주민투표를 전제하지 않는 다음에야 네. 대구 경북도 주민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아 네. 보입니다. 일단 부산 경남은 하기로 했잖아요. 주민투표. 그렇죠. 네,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안이 네. 안대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산 경남은 그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하기 전에 이 안을 이미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 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고요. 대구 경북과 가장 가깝게 놓고 보면 제가 이 소위 그 지역에서 좀 행정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우리 지역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보다 광주 전남도 하는데
우리가 쟤들보다 늦어서야 네. 되겠느냐. 그 광주 전남이 인센티브를 받는데 우리가 못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밑바닥 정서가 2년 전과는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를 아마 안동 예천 지역에서도 2년 전 같으면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현수막이 막 급격하게 많이 붙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없어요, 현수막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바뀐 정치적인 내외부의 조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고요. 네. 하나는 행정통합을 하게 될 때 네. 하고 나서 소외 지역에 대해서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2년 전에 추진했었던 법안에서 손을 조금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대해서 도청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 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광역자치단체 장을 뽑는 선거. 네. 그 올 6월에 있는 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는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네. 이 지방이 통합하면서 여기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양하는 네. 지방정부가 더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구미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23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네.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의원들이 숫자가 이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23명보다 많거든요. 근데 참여 안 한 의원들이 3분이 있습니다. 3명이요? 네. 그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 참여를 안 했고 영주 영양 봉화의 임종득 의원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박형수 의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요걸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북부권 지역 의원들은 참여를 안 했는데 네. 상주 문경의 이미자 의원 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했군요. 네, 그래서 요 미묘한 네. 간극도 오늘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네, 경북을 연고로 하고 있는 임미애 의원이 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민주당판 법안을 다음 주 월요일에 발의하겠다. 대신에 도청 신도시가 아니라 인구가 적은 소외 네. 지역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담아야 된다. 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도 이거는 법안에 담기진 않지만 임미애 의원이 늘 선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네.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 요 두 가지 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전에 네. 통합되는 거야? 지금 속도로 보면 네.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뭐 최근에 오늘 어제 해서 네.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뭐 주요 이 정치인들 관계자들과 네.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벌써부터. 어허. 그러니까 이게 대구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도 연고가 경북인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의사도 이 본인의 도지사를 하고 있지만 네. 본인의 학창 시절은 또 대구에서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올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이 큰 지각 변동이 좀 예상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과연 새로운 기회인가 혹은 양극화 심화인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데 16년 전에요.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된 뒤에는 일부 지역에 사실 낙후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마산 지역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줄었고요. 그렇죠. 진해 지역도 예산 투여가 덜 됐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 간의 이 통합이다 보니까 이 권한 자체에서 도단위와는 조금은 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렇죠. 당시에도 이 통합 청사를 마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 구 마산시청을 이 구청으로만 쓰고 활용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청 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들을 좀 명확히 이번 통합 과정에서 또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문체부랑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 전남 특별시에 내려오게 하는 걸 지금 법안에 담겼잖아요. 네. 우리는 뭘 요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현재로선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광주 전남은 전남에 그 농촌진흥청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관과 유관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경북 같으면 지금 김천의 혁신도시에 한국전력 관계기관이 있고 네. 이 도로공사가 있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영풍 석포제련소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정도는 경북에 좀 네. 유치하자. 이 정도의 안은 담아야 되지 않나. 2월에 이 논의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